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단순히 넘겼던 증상들이 전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담한의원 권수연 원장과 함께 위장병과 전신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위장병. 잘못된 건강 상식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위장병과 전신질환이라는 주제로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위장병과 전신질환인데요. 네. 위장병과 그러니까 전신질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 위장병과 전신질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전에는 위장이 단순히 음식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십이장으로 보내는 기관으로 알았었는데요. 네.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위장이 우리 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장기를 알게 됐어요. 바깥에서 들어온 음식이 우리 몸에서 첫 번째로 머무르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필터링 역할, 즉 검역소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검역소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영양소가 섭취됐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 영양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에 퍼지는 오염원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오염원이 사람 내 체질적인 원인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약한 쪽으로 이렇게 침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한방에서 말하는 정기가 허하면 사기가 침습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곧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장병이 악화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질환에 영향을 끼칠까요? 네, 먼저 위장이 안 좋은 경우 위장은 자체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소화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또 위장의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기관이 바로 간인데요. 예. 이 간이 우리 40대 남성분들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 간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염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 간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네. 위장에서 흡수된 첫 번째 이 영양소가 위장을 싸고 있는 이 독소에 의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서 흡수되는 이 혈액이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오염된 혈액이 계속 가게 되면은 간경화가 생기게 되는데 네. 이 간경화라는 게 말 그대로 간 조직이 이렇게 굳어지는 조직을 네. 말하는 거거든요. 간경화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내과에서 치료 방법은 식이요법 내지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간을 이식하는 그런 요법을 말을 하는데요. 일단 이 간으로 가는 첫 번째 발생 장소인 위장에서 충분한 독소가 제거가 된다면은 이 간으로 가는 혈액이 맑아져서 간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간경화가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네. 간은 소화 자체와 이렇게 연관이 깊은데요. 그렇죠. 그럼 소화와 연관이 없는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예,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두통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두통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소화기관의 이상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이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이 소화기능에서 이상으로 인하여 여기서 흡수되는 영양소가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네. 뇌 자체 또 뇌를 싸고 있는 혈관, 두피 이런 쪽에 이 독소가 쌓이게 돼가지고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두통은 또 뇌 자체의 신경 전달을 차단도 하고 네. 우리 몸의 기력도 또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을 동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통의 원인이 분명하게 되면은
치료가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 대부분 진통제를 쓰시잖아요. 예. 이 진통제 오래 쓰시게 되면은 진통제 자체가 위장 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 진통제의 내성이 또 생겨가지고 진통제 효과가 예전같이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원인이 되는 소화기관을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만성적인 오래된 두통도 같이 치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네. 그러면 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그렇죠. 혈관 질환이라든지 예. 당뇨 같은 성인병도 소화기관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내원 환자들 보면은 네.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은 이 젊으신 분들 활동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몸의 대사 기능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장에 많이 의존을 해서 위장에 질환이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주로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으로 오게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위장 질환으로 인해서 차츰차츰 이 오염이 돼가지고 독소가 쌓이게 되면은 처음에 위장 질환에 대한 어떤 소화 기능 이상 이런 걸 파악을 못하고 이게 쌓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사성 질환, 즉 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이런 성인병 같은 것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 질환에 대한 경우는 어떤가요? 혈관 질환, 이 혈관 질환인 것이 즉 혈관이 굳어지는 동맥경화를 말하는 건데요. 예. 이 동맥경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콜레스테롤이 몸에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생긴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콜레스테롤이 없는 음식물을 많이 먹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이런 약을 먹든지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동맥경화가 치료는 안 되죠. 이 동맥경화라는 것이 혈관을 굳어지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병을 일으켜요. 여기에 이제 뇌로 가서 동맥경화가 심해지게 되면 뇌로 가는 혈관이 잘 막히거나 이게 잘 터지게 되는 뇌혈관 질환, 즉 중풍을 일으키게 되고요. 예. 또 여기 이제 심장으로 가게 되면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그 조직이 또 죽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증상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렇게 이 담적의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 소화기관, 즉 소화기관의 이 독소를 없앰으로 인해서 동맥의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 동맥경화를 없앰으로 이러한 대사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원인 예방도 되겠지만 그 치료에 있어서도 이러한 소화기관을 치료함으로써 같이 치료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소화기 질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당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도 물론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지만 예.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혈관에 그 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당뇨혈라고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남아도는 잉여 포도당을 네. 우리 몸의 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인데요. 이 인슐린이 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췌장에서 분비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당뇨가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이 세포막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러한 포도당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혈관 내에 이런 남아돈 당이 남아가지고 또 당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소화기관하고 연관이 있냐 하면은 예. 소화기관이 잘 안 됐을 때 여기서 생기는 담 독소가 인슐린을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을 이 생성시키는 췌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그로 인해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또 이 소화기관에서 발생되는 이 독소가 세포막 자체를 오염을 시켜가지고 세포 자체에서 이 포도당을 흡수를 못하게 되죠. 우리가 뭐 1형 당뇨, 2형 당뇨병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이런 건데요. 예. 이런 거에 모든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이 담적 독소, 즉 소화기관이 안 좋아서 생긴 이 담적 독소로 인하여서 간이 손상을 입었을 때 간에서 아까 포도당을 저장을 한다는데 그것도 또 안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긴 또 당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암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또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 왜 위암 발생률이 높을까요? 예, 암 중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암이 위암인데요. 위암은 크게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국인들이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먹었을 때 이 위벽을 자극을 많이 받죠. 예. 위벽을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생긴 암, 즉 위염, 위궤양, 이게 또 심화돼가지고 생기는 암, 이런 위암은 조기 발견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발견이 잘 되는데 문제는 한국인들의 그 식습관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전투적으로 먹는 이 음식 습관 있잖아요. 이런 음식 습관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식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이런 위벽 사이에 끼어 있다가 이런 쪽, 이 내시경으로 발견되지 않는 바깥쪽으로 끼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담 독소로 우리 몸에 오염을 일으키고요. 또 이런 것이 오래 머무르면서 위암의 재료로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은 조기 발견이 안 되고요. 예? 이미 내시경으로 발견됐을 때는 말기암으로 이미 간 상태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시경으로 발견이 안 되고 뭐 신경성 위염, 네. 뭐 원인 불명 위염,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걸 단순히 뭐 신경성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위 외벽에도 우리 오염원이 있고 우리 위가 아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함께 위장병과 전신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독일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박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 일반인보다 약 7.6년 일찍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견해 때문에 대다수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이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신세계병원 김영준 원장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 알코올 중독.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네.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오늘 주제 알코올 중독은 그럼 어떤 질환인가요? 흔히들 제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셔야 알코올 중독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정신의학에서는 술을 마시는 횟수나 양보다는 술을 마시고 나타난 결과를 보고 알코올 중독 여부를 판단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술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를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생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 술을 마셔서 가정 내 다툼으로 가장이나 주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또 신체적 기능, 술을 마셔서 간염이나 위염 같은 신체적 기능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또 마지막으로는 술을 마셔서 이제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 같은 법적인 문제, 또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정말 많은 사람이 술을 즐기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알코올 중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가 술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예. 상당히 알코올 중독 환자가 세계적으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은요. 성인 남성의 25%, 또 성인 여성의 6% 합쳐서 16에서 18% 정도가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4명 중 1명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지금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세계 경제 위기 이유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여성과 또 청년층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예? 술을 당신이 계속 마시게 되면 인생에서 3가지를 뺏어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인데요. 네.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위암, 또 간염, 간암과 같은 많은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망증이라든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건강을 뺏어가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능력을 뺏어갑니다.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결국 실직이나 해고당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을 예.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봉착하게 됐죠. 건강도 잃고
돈도 못 벌고 집에 들어와서 화만 내고 그러면 예.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건강, 또 경제적인 능력, 또 가족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지만 네. 내가 설마 알코올 중독이겠어? 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알 수 있는 진단 방법이나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는 것은 좀 복잡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한데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KG법인데요. CHE 합쳐서 KG 이렇게 부르는데 네. 췌장이란 뜻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어떤 췌장에 갇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 C입니다. C는 컷다운의 약자로서 스스로 술을 먹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줄이려고 하거나 끊을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패했는가 하는 거고요. 예. A는 어노이드란 말로 짜증내다, 화내다 이런 뜻인데요. 주변의 술에 의한 잔소리 때문에 자주 화를 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는 guilty라는 뜻인데요. 후회, 죄의식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후회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예. 마지막 E는 아이 오픈의 약자로서 눈을 뜨자마자 술을 마시나 해장술을 말하죠.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1년 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문제적 음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라 이렇게 권하셨는데 네. 알코올 중독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는 네. 질환인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나을 수도 있고 술을 예. 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많은 경우에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이 많기 때문에 못 끊는다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가벼운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 개인 정신 치료, 또 집단 치료, 그다음에 단주동맥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중독자들끼리 하는 집단 치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만 꾸준히 참석해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성화된 다음에 오시면 장기간의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은 한순간에 씻은 듯이 낫는 병이 아니고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의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는 것 같은 만성 관리형 질병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알코올 중독 환자의 경우에는 네.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초기에 가벼운 경우에는 외래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네. 우리나라 많은 중독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병세가 깊어지고 만성화된 다음에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입원 치료가 권유되고 있는데요. 입원 치료가 권유되는 경우를 좀 말씀드린다면 현재 신체적인 질환이 굉장히 심각해서 술을 즉각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손떨림이나 초조, 불안, 또 심한 경우 창란, 착시 같은 그러한 그 금단 증상이 심해서 술을 못 끊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가정폭력이나 범죄에 자꾸 노출이 돼서 그런 피해자들과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개인 위생관리라든지 식이 이런 것 같은 기초적인 자기관리를 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의 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을 앓는 환자도 힘들겠지만 주변인들도 그렇죠. 사실 고통을 네.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환자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엄청난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가족병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술을 먹고 계시면 옆에서 잔소리하고 끊으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잖아요. 예. 물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게 좋지는 않은데요. 술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항감을 불러와서 갈등을 깊게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좀 방법을 알려드리면 술 먹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술을 마셔서 나타나는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동기를 만들어주는 접근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네. 일단 치료가 시작되어지면 가족들의 동참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는 가족 교육과 가족 치료가 꼭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네. 또 건전한 음주를 즐기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병이 그렇듯이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건전한 음주를 위한 습관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연이은 음주를 하지 말자입니다. 소주를 하루에 한 2잔에서 또 맥주 반병 정도를 매일 먹는 것은 건강에 상관이 없는데요. 네. 소주 1병 이상을 드셨다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이나 뇌가 쉴 시간이 필요하고요.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기 연민이나 또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음주를 안 하시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흥을 돋구기해서 하는 술은 좋지만 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술을 먹게 되면 그게 더 쉽게 습관화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혼자 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혼자 드시는 것보다는 어울려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음주 습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습관적으로 해장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장술은 절대 금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장술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코올 중독 진단을 내리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예. 아침부터 술을 먹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술 기운이 남아 있어서 그만큼 몸을 해치고 습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잘 이용하시면 즐겁게 술도 즐기시고 행복한 인생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비나 가스 때문에 배가 빵빵한 걸 느끼신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칼륨이 많은 바나나는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주고요. 잡곡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파인애플은 소화를 촉진해서 복부 팽만감을 줄여준다고 하니까요. 자,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